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자료는 그 주간 프리뷰 자료인데요.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주식, 경제, 환율 부분 이어서 쭉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금리 상승 부분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해 주는 상황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변동에서도 좀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연준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3월 3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민주당에서 추가 부양책의 규모를 일부 축소를 해서 상원에서 통과 가능한 수준의 일단 지지를 좀 얻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근데 법안이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한 뒤에 상원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때문에 미국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현금 지급이 되는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한 900만 호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부는 14일 이전에 당초 계획대로 14일 이전에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은 자꾸 시간이 조금 뭔가 절차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부분도 같이 오고 있는 거라서 당장 아주 짧게만 보면은 증시의 중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미국의 FDA가 제약사의 얀센,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됐고요. 한편으로 얀센 백신은 이제 뭐 냉장고 정도 저장 상황에서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회 접종만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백신이라서 상당히 향후 백신의 도입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제약사들이 얀센의 백신 생산에 좀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인 백신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당초에 백신 접종 가능 물량이 확보되는 시기를 7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달 정도 앞당겨져서 5월 말까지 전체 백신 공급이 가능할 거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백신을 받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가 됐고요. 오늘 이제 전인대 개막에서 리커창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는 좀 성장주,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스마트 제조업, 친환경차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백신과 중국 양해가 성장주와 경기민감주에 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는데 이거를 상방을 막아버리는 게 금리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민감주에 유리한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리고 있던 미국향 소비재 수출과 국내 내수 소비 분야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이때 이런 주식들을 사모으는 것들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새벽에 파월 의장은 어떤 대책을 막바로 내놓진 않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랙아웃 기간이란 게 있어서 원래 FOMC가 3월 18일에 있는데 3월 18일 FOMC 전부터 2주 동안에는 통화정책 코멘트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이제 끝났고요. 이제 3월 18일까지는 시장 예를 들어 만약 급락을 해도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해줄 말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없다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파월이 연준이 카드 자체는 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 채권을 더 매입한다든가 아니면은 장기물 금리를 묶어둔다거나 하는 카드는 들고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 내놓을 명분 자체가 좀 크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이 미국 중심의 그 매크로 지표 개선이랑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빠질 때에서 연준이 지금 이거를 불안하게 지금 판단할 이유가 지금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개선과 동반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만들어주는 지표 중에 금융 상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도 역대 가장 완화적인 쪽을 지금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빠진 거랑은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긴 한데, 연준이 체크하는 금융 상황 지수는 여전히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바로 어떤 카드를 내놓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리 상승이 아마 연준이 보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을 반영한 걸로 보이는 걸로 판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카드 자체는 남아있는데, 소위 말하는 YCC라든지 뭐든지 해서 이제 채권 매입이라든가 이런 카드는 남아있는데, 세 번째로, 그걸 지금 굳이 당장 쓸 명분 자체가 크지 않다. 얘네들이 아무리 주가를 본다 해도 주가 자체가 지금 통화정책의 최대 목표는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카드를 세게 쓸 상황은 또 아닌 거다.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채 금리 상승세 지금 달러화 강세 재개되면서 달러 지수 3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내 미국 국채금리 영향력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글로벌 리스크 오프에도 불구하고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화라든지 전통적인 안전자산 통화들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엔화가 이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이제 얘기되는 이유가 정부 부채 비율은 높지만 자국민의 채권 보유 비중이 높아서 대외발 충격에 강하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과거의 그 상관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중이 2010년에 5.6%였다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3%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금리발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역할을 하던 이제 엔화가 강세로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엔화의 안전자산 프록시 역할이 약화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달러 지수에 대한 견조한 흐름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장기 달러화 강세 반전 신호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긴축,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주도의 경기 성장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시장은 2022년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긴축보다는 오히려 미국 고용시장 회복 기다리면서 이제 연준이 좀 더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2분기 이후에 오히려 유럽 쪽 경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지표가 올라온 것이라든지 백신 접종이 빨라지는 것이라든지 아직은 미국 주도의 압도적인 경기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지수의 방향성을 벌써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아세안 먼슬리 토픽 김명래 연구원입니다. 네, 요번에 신규로 발간된 자료인데요. 요건 이제 저희가 현지법인 리서치와 협업을 해서 매월 초 아세안 관심 종목 10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탑픽스 2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매달 종목이 교체될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 추천드리는 아세안 탑픽스는 베트남의 호아팟 그룹과 인도네시아 발레 인도네시아입니다. 베트남의 호아팟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포스코와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트남 경쟁 정상화나 베트남 정부의 공공 투자 가속화, 글로벌 제조업 기지 생산 이전 등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요거를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엔 발레 인도네시아인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증가 때문에 니켈 수요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발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대표 니켈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 수혜 종목이 발레 인도네시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료 뒷부분에는 이제 관심 종목 10개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기업 분석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력 산업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민재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풍력 발전이 대형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해봤고요. 일단은 왜 이게 그러니까 발전 원리나 해상 풍력 중심으로 대형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블레이드 회전 면적의 제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중학교 때 배웠던 파이알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풍속이 좋은 지역에서 풍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해상 쪽이 육상보다는 바람에 대한 컨디션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대형화에 좀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P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윈드 파워 덴시티라고 이제 풍력 밀도를 표현한 바람 에너지를 계량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북미나 뭐 유럽 한반도 모두 다 해상이 육상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면적 사용량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영국에서 진행 중인 혼시 1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1.2기가짜리인데 사용된 면적이 40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20km씩을 이제 차지하는데, 이건 육상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규모라 이제 해상 풍력 중심으로 대형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타스 같은 경우가 지난 2월에 이제 15메가와트급의 신규 터빈을 공개를 했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뭐 5.5에서 8메가급이니까 그 배 이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이는 기존에 있는 육상 풍력 대비 길이나 날개 전반적으로 2배 이상 크고, 문제는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GE, 지멘스 모두 14메가와트급 신규 터빈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2024년부터 대규모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대형 터빈들은 해상 풍력의 중심적으로 24년, 25년에 설치가 되면서 해당 시점이 해상 풍력 사이클이 크게 도래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터빈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LCOE가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대략 20에서 30% 이상 낮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장이 커져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24년에 이런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주가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은 일단 전혀 변하는 게 없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제품 사이클이 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해상 풍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중장기 성장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 조금씩 기회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패노션 정현승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패노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를 6,400원에서 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벌크선 업사이클은 운임 상승 사이클은 2022년까지 사이클로 보고 있고요. 이를 감안해서 2022년 BPS를 적용했고 PBR도 1.1배에서 1.3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2년까지 선박 공급량이 감소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동량을 이제 수요를 좀 당기고 있고 물동량 증가, 운임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중소형선인 스프라막스나 핸디사이즈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로 10년째 역대 최고치 운임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곡물 가격과 목재, 광물용 원자재, 보크사이트, 망간, 니켈 이런 것들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의 그림 4번을 보시면 글로벌 벌크선 발주량은 2018년도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7페이지에 그림 6번을 보시면 벌크선 수주 잔고가 10년 내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5,300만 데드웨이트밖에 남지 않았다. 이 뜻은 앞으로 들어올 배들은 이제 일감이 대략 1.1년치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만약에 수주가 부진하면 내년에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는 건데요. 올해 현재까지 수주 전년 대비 60% 정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림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림 8번을 보시면 벌크선 공급량이 내년에 들어올 배들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똑똑한 선주들은 신조선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중고선을 매입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서 중고선까지 수가 연초 대비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중고선 같은 경우가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업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9페이지 보시면 그림 15, 16번 보시면 이제 스프라막스와 핸디사이즈 곡물과 광물형 원자재를 실는 벌크선 운임지수는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사이클이었던 13년도 말, 그 다음에 16년부터 18년도까지 사이클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펜오션은 이제 2013년 회생 절차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퍼시픽 베신이라는 태평양 항공그룹의 주가와 이제 글로벌 벌크선 발주량의 추세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형적인 업사이클의 시그널은 발주가 나오지 않을 때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고점 시그널은 발주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가 전형적인 고점 시그널입니다. 지금은 발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운임 업사이클에 들어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내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연말 정도에 돼서야 벌크선 발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업사이클의 시그널이다. 다만 수주 잔고가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2018년도, 2013년도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좀 일찍부터 강조를 했는데 주가가 좀 안 움직여가지고 조금 그거 하다가 지금 주가는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자료에서 보면 TP도 조정을 하셨는데 그 이익 부분은 그 조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운임이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이익이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이익 조정 부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운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펜오션뿐만 아니라 그 HMM도 주가가 꽤 좋은 상황인데 이 두 종목 비교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HMM도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해상운송 기업들 물동량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소비 수요가 좋기 때문에 상품 수요, 원자재 수요 이런 것들이 다 좋아서 지금 물동량이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벌크선은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계속 이제 공급 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수주는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BDI 이제 SCFI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중순에 고점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기로는 어닝 모멘텀은 단기간의 어닝 모멘텀은 HMM 컨테이너 기업들의 모멘텀이 크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닝 모멘텀은 벌크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연간으로 가져갔을 때는 벌크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단기 모멘텀은 여전히 컨테이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 스파 코멘트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어제 공시랑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현대차 화재 관련 이제 리콜 비용 분담 비율이 좀 합의가 좀 되었습니다. 리콜 비용은 대략 한 1조 원 남짓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가 한 6대4 비율로 분담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에 충당금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는 충당금이 LG화학은 이제 5,550억 원, 그래서 합쳐서 대략 6천억
정도, 6,100억 정도가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재무제표를 그래서 수정 공시했습니다. 이 추가되는 비용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했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6,700억에서 한 1,180억 원으로 좀 낮아졌고요.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걸로 수정 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재무에는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결국 이제 현물을 출자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좀 파악이 좀 되고요. 결국 이제 생산 원가가 이제 반영이 된 거고, 판가,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판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나바 82,000대 리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그냥 다시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그 비율 산정 때문에, 소송으로 가느냐, 뭐 법정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소모적 논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출하량, 그리고 이제 설비 건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2차 전지 불량으로 제기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응급한 접힘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정에 이미 지금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런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GM 전기차 화재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완벽한 결론이 좀 나기 전까지는 리콜 비용 분담에 대해서 논란은 따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GM 쪽 리콜 비용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는 발표 마치겠습니다.